그럼 작가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할 말을 까먹었어. 웃겨. 아 세상에. 안녕하세요. 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빈입니다라고 할 뻔했어. 안돼, 그건 내 이름이야. 오늘은 시즌 1의 마지막 책을 다뤄볼 건데요. 어떤 책인가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빠밤. 파묻힌 책이 아니라 저희 시즌 1을 마친 기념으로 교보에 가서 함께 샀습니다. 원래 책 들고 오려고 했는데 둘 다 까먹어서 그니까 여기 이렇게 넣어줘, 로진아. 이 책 산 이유가 표지 때문이었는데. 맞아요. 표지평론가 서로진 씨. 이 책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의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민음사 이 책 서평에서 따온 건데 라면서 나온 책이래요. 저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맞아요. 우리 딱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독자들이요. 민음사의 호구였던. 그럼 작가 소개부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알랭드 보통을 소개하면서 너무 유명해서 소개하기도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밀란 쿤데라는 더 유명한 사람이라서 더욱 민망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1929년생으로 현재 만 91세, 아직 살아있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났으며 이후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는데요. 이는 1963년 체코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깊이 참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체코 국적을 다시 회복했어요. 체코 총리가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설득해서 제발 국적을 회복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몇 시간의 설득 끝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메디치상, 클레멘트 브루케상, 유로파상, 체코 작가상, 컨베넬스상, LA 타임즈 소설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루하실까봐 노벨상 후보로도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농담, 다른 곳에, 불멸,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같이 준비한 건데 글은 로진이만 써왔어요. 저 이해를 못했거든요. 같이인가요? 네, 완전. 오늘 로진의 주도로 하는 걸로. 저는 이게 다예요. 웃겨. 먼저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시점 얘기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건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관찰하고 묘사, 서술하면서 작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풀어가는 형식인데 여태까지 읽어왔던 다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들보다 작가의 존재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작가 시점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끼어들기도 해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은 되게 작가의 에세이처럼 느껴지기도 맞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등장인물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얘기로 시작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이거 소설 아니었나? 굉장히 작가가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책 맨 처음에 니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책을 다 읽고 다시 돌아가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전 안 돌아가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 책은 등장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안에 체코, 보헤미아, 소련, 공산주의 등등등 각 등장인물들이 속한 또는 속해 있었던 나라들의 정치적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있지만 일단 저는 이걸 사랑 이야기라고 보고 싶어요. 책의 뒷면에 인용된 구절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여기 이렇게 넣어드리자. 사진.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의 나라 정치 얘기는 좀 어려워서 잘 안 들어왔다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체코 민주화나 그 공산주의 얘기는 그냥 알고만 있었지 이렇게 책으로 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른 소설처럼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데올로기 속의 개인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했다는 게 맞아. 저는 좋았어요. 책 이해 잘 못했다더니 거짓말쟁이 잘 바꿔와. 근데 로진이처럼 이렇게 천 몇백 자씩 쓸 말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의 사랑은 모두 갈등을 안고 순탄하지 못하게 굴러갑니다. 부인을 두고 항상 여러 여자친구를 만드는 토마시와 그를 사랑하지만 항상 불안을 지울 수 없었던 테레자의 사랑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불안정해 보이는 관계였어요. 테레자와 토마시는 여러 번의 우연스러운 순간에 만났습니다. 테레자는 이 우연들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는데요.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독일어 문장 einmal ist kein 말이 이들의 우연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인데 이들의 우연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된 점에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른 로맨스 주인공들도 우연히 만나서 행복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랑 다르게 테레자랑 토마시는 그들의 사랑은 많은 갈등을 안고 있었거든요. 소설의 다른 커플들은 헤어질 미래가 오히려 뚜렷하게 보여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테레자와 토마시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긴장한 채로 지켜보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둘이 끝에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같이 했다는 함께 있었다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맞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바람둥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막 바람기가 싹 끊고 그 여자에게만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바람둥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맞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막 로맨스와 뭐 육체적 사랑은 뭐 다르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혹시 모노가미 뭐 이런 게 아니라 폴리아모리였던 거 아닌지 그 사람 그냥 오픈 릴레이션십이 맞는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맞아. 토마시랑 테레자 말고 다른 커플 얘기를 해보자면 토마시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사비나는 연애에서 항상 정부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비나가 배반의 순간 위에서 살아온 인생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비나는 자신을 들뜨게 하는 배반의 모험을 해왔는데 그게 끝나고 사비나에게 남은 건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사비나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고 모든 것을 배신한 후 남은 것은 공허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배반 이후 사비나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 같아 보였어요. 자신이 배반한 조국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이동하던 사비나는 뉴욕에서 만난 늙은 남자와 그의 부인과 함께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게 됩니다. 뒤늦게 행복한 가족을 가진 듯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비나는 가벼운 존재 위에서 또다시 외로워 보입니다. 사실 사비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스포도 되고 분량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이거 고전이라서 스포해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 음. 그래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다 알려줄 순 없잖아. 맞아. 나 오늘 영상도 친구들한테 이 책 읽어보게 하려고 찍는 건데 약간 망한 것 같아. 사람 사이의 사랑 외에 테레자와 그녀의 개 카레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소설 후반에 나오는데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없는,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카레닌과의 사랑이 토마시와 테레자 사이의 사랑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다른 것보다는 소설에서 묘사된 카레닌이 귀여워서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자그마한 숨쉴 틈이 되었달까?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카레닌의 미소였던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 중간에 테레자랑 둘이 아침에 산책하고 장 보고 와서 크로아상을 물고 와서 이렇게 토마시랑 놀길 기다리고 맞아.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별의 순간에도 함께 하는 게 약간 짠했달까. 맞아요. 존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특별한 수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떤 존재가 가벼워지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벼운 토마시의 연애, 배신 후 사비나에게 남은 가벼운 드라마처럼 직접적으로 가볍게 서술된 것 이외에도 저는 다른 이의 특별한 시련을 동경하는 프란츠가 가진 이상은 좀 가볍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갔던 캄보디아 행진의 실체도 그 존재에 비해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역사조차도 가벼움으로 정의했는데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라고 되게 가볍다는 걸 강조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 제목을 봤을 때 무슨 존재가 어떻게 참을 수 없게 가볍다는 거지? 싶었는데 존재와 가벼움과 무거움 이 세 가지에 대해 제가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리고 그런 이야기고요. 작가는 베토벤의 에스무스자인을 테마로 한 음악이 진지한 사중주에서 희극적 영감, 즉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바뀌도록 전개되었다면 우리는 그 가벼움에 분개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의 정신에 따르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이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된 작품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울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부분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존재는 그 자체로 항상 무겁지만은 않고 가벼움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내가 원하던 무게로 진행되지 않음을 이번 책파 준비로 깨달았는데요. 너무 길면 편집하기 힘드니까 가볍게 조금씩만 다루려고 했는데 되게 길게 된 느낌이고 이걸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 먹었더니 약간 뚝뚝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걸? 힘들어. 괜찮아. 우린 사람들이 책을 읽게만 하면 돼. 이건 그걸 할 수가 없네. 읽어보고 싶은가요? 아, 읽어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읽어보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빌려드릴 수 있는데 연락이 올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동기들은 그래도 날 생각해서 가끔 책을 읽어주긴 하던데. 좋은 동기들이네. 그럼 좋은 아이들이지. 아무튼 로지니가 주도해서 빈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사실 영상이 얼마나 길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즌2로 돌아올 거예요. 곧 돌아옵니다. We'll be back. 2에서 만나요. 나는 후기가 딱 한 줄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많은 선택과 우연이 있고 우리 어떤 선택을 해도 건대와 허물을 피할 수 없다. 그럴듯한 걸? 너무 절망적인데?